칸지 야쿠타니는 의학 분야에 헌신하는 완전한 외톨이입니다. 반면에 그는 여러 질병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수행한 놀라운 의사입니다. 왜 그가 새로운 약을 만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치료에 실패하여 여동생을 종양으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칸지는 과로로 죽게 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요. 그는 3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다른 세계에서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10세 소년의 몸에서 깨어나고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점차 양리학의 신이 되어가는 새로운 세계. 이제 그가 속한 곳이다. 모든 것은 20세기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수인 칸지 야쿠타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타자기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 있었다. 그의 놀라운 속도는 분당 350단어였다. 하지만 그는 이 타이틀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가장 미친 약을 만드는 것뿐이다. 어느 날 그의 비서가 사무실에 들어와 제압 대표가 그의 새로운 연구에 대한 모든 공을 가져가려 왔다고 전한다. 그는 이를 전 세계에 발표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그는 인정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비서에게 혼자 있게 해달라고 말한다. 일하는 동안 그는 자신과 여동생이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본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그는 계속해서 건강한 무음식 식단을 유지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극심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언가를 먹기로 결심한다. 먹으면서 그는 여동생을 잃었던 일을 회상한다. 그녀에게 준 약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그는 더럽고 우울한 사람이 되었고 온전히 새로운 약을 찾는 일에 몰두하며 다른 아이들이 어릴 때 죽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최신 약을 만든 후 간지는 잠에 빠지고 슬립꾼이 그를 다른 세계로 이세계 전이시키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트럭꾼이 그를 사무실에서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요. 몇 시간 후 그는 귀족 소년의 몸에서 깨어나고 그의 와이프 재질인 분홍머리 하인을 만납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는 창문을 열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마침내 진정이 되었을 때 그의 친숙한 존재인 샤를롯이 그에게 그의 이름이 마스터 파르마, 전체 이름은 파르마 데메티수스라고 알려줍니다. 칸지는 아마 과로로 죽었다고 결론 짓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영혼은 파르마의 몸에 환생했다. 잠시 후 샤를롯은 그의 몸을 씻기 위해 따뜻한 물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몸에 있는 표식을 보고 당황하게 된다. 그것은 위약의 신 파네크테오스의 성스러운 표식처럼 보인다. 샤를롯은 그의 성스러움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 그동안 그는 그것이 단순한 화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부를 통과한 번개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파네크테오스가 그를 번개로부터 보호했다는 신호라고 확신한다. 잠시 후 파마는 샬롯에게 그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데메티수스 가문이 세인 플로브 제국의 위대한 귀족 가문임을 밝힌다. 이 집안은 왕실 파마센 가문이 가문이다. 그녀는 먼저 가족 초상화가 있는 가문 갤러리로 데려가는데 그곳에서 그는 가족 구성원들의 초상화를 본다. 아버지 브루노 데메티수스부터 시작해서 그는 귀족이자 멍청이이며 어머니 베아트리체와 여동생 블랑슈도 있다. 브루노는 아르크듀크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귀족에게 부여되는 계급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형인 팔레의 초상화를 소개받는다. 팔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위대에서 해외 유학 중이다. 그는 약이 인간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면서 자신의 플롯 수를 늘리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문화의 귀족이기 때문이다. 샬롯은 더 나아가 주인이 그와 팔레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파마센뿐만 아니라 신성한 예술의 수행자로서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기적적인, 업적이며 반드시 신들의 작품이라 불릴 만한 것들이다. 불행히도 파마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는 샬롯을 걱정하게 만든다. 신성한 예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귀족의 표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에 이걸 너무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자신이 큰 공경에 처했음을 깨닫는다. 파마는 기억하려고 애쓰며 화학에서 물의 분자 조성을 떠올린다. 2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 몇 초 후 그의 흉터가 빛나고 놀랍게도 그는 허공에서 물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서 창밖으로 던진다.
결국 샬롯이 완전히 젖어버린 것을 알게 된다. 어쨌든 그녀는 물이 정말 기분 좋다고 말하며 그는 그녀를 위해 정원의 허브에 물을 주었다. 샬롯은 옷을 갈아입으러 가고 파르마는 자신의 능력을 실험하기 시작한다. 그는 왼손이 물질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은 그것을 제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화학 구조를 알고 있는 한에서만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그는 이전에 배웠지만 잊어버린 지식을 복습한다. 수세기 전 지구의 의학 지식. 나중에 파마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가족인지 보고 그는 자신이 딱 맞는 것 같다고 느꼈고 알았다. 이 삶을 살 운명임을 그 순간부터. 식사 후 아버지는 파마를 시험하며 묻는다. 과학 퀴즈 빙고 대회처럼 질문을 하며 다음 날 그는 계속 수업을 진행한다. 엘리너와 함께 신성한 예술 교사인 엘리너는 즉시 파마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낀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태도가 변했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파르마는 번개 탓으로 돌리며 회복합니다. 그날 이후로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말합니다. 엘리너는 그런 경우 양리학을 건너뛰고 신이 예술의 기초를 복습하자고 말합니다. 그녀는 각자 수호 신이 있다고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형과 아버지가 파닉티오스입니다. 또한 신이 예술에는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불, 물, 공기, 땅, 그리고 없음입니다. 파마는 그들 모두를 이해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한다. 엘레노르는 그것이 비표준 속성이라고 설명한다. 기술적으로 그것은 목록의 일부이지만 적어도 30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파마는 그러면 어떤 물질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묻는다. 그녀는 답하기를 신이거나 괴물이라고 한다. 연습할 시간이 되자 그녀는 실망한다. 작은 녀석이 지팡이조차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신성한 힘을 증폭시키고 신성한 예술을 제어하는 막대기. 이제 그녀가 말하자 그는 기억한다. 침대 옆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은 엘레노르가 그녀의 것을 빌려준다. 그녀는 그에게 하류를 향해 서서 물에 창을 던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무지한 천재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 파마의 차례가 되자 그는 실수로 엄청 강한 물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엘리너를 날려버린다. 처음으로 우리는 그의 능력의 잠재력을 본다. 엘리너는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신성한 전류계로 그의 힘을 시험한다. 놀랍게도 파마는 모든 한계를 넘는다. 그 후 엘리너는 그의 어깨에 빛나는 표식을 보고 즉시 그에게 말한다.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하려고 특히 아버지에게. 잠시 후 두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가고 엘리너는 손으로 뭔가 재미있는 짓을 하고 있는 동안 파르마는 누군가의 부상이 파란색 빛으로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면 파란빛이 하얀색으로 번쩍인다. 충격을 받은 엘리너는 파르마가 스스로 페닉테우스의 신인 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간이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엘리너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또한 파르마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욱 두려워져서 미친 여자처럼 울며 덤불 쪽으로 달려간다. 다음 날 파르마는 브루노에게 엘리너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녀가 그를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말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그와 관련이 있는지 묻고 파르마는 부인한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편지와 약을 전달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전달하기 전에 파르마는 고열에 맞는 약을 준비한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준 약은 그저 바보 같은 에너지 음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파르마가 도착했을 때 엘리너는 금속 전사 갑옷을 입고 있으며 그녀의 몸에서 보라색 아우라가 나오고 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파르마는 그가 여기 온 이유는 단지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명령이었고 그녀에게 약과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녀가 진정되자 파르마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녀와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곧 엘레아노어는 제정신을 되찾고 약을 사용하게 되며 페닉테우스가 인간을 해친 기록이 없는 자비로운 신임을 깨닫습니다. 엘레아노어는 다음 날 파르마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보호를 위해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레아노어는 그에게 계속 튜터로 일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국의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후 그녀는 약을 준 파르마에게 감사하고 두 사람은 훈련을 시작한다. 그의 튜터의 도움으로 그는 성공적으로 거대한 파도, 폭우, 그리고 거대한 얼음산을 만들어낸다. 다음 날 파르마는 그의 파닉테오스의 신성한 윤을 사용하여 하인들의 의학적 상태를 진단한다. 그는 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모으기 시작한다. 먼저 그는 끈적한 흰색 액체를 만들어 비커에 담는다. 그런 다음 마법의 도움으로 그는 연고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재료를 준비한다. 파르마가 샬롯에게 연고를 주고 다른 하인들에게 약을 나눠준 후 그들을 울게 만들었다. 샬롯은 그에게 고급 의약품은 그들 같은 평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파르마는 그 시대의 약은 오직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것은 그를 슬프게 만든다. 그날 오후 파르마는 여전히 그 시대의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슬픈 현실을 생각하고 있다. 그는 샬롯에게 모든 사람이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녀의 하인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날 아침, 파르마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블랑슈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여동생이 수두에 걸려서 3주 동안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파르마는 마법을 사용해 수두 치료제를 만듭니다. 그는 몰래 블랑슈의 방에 들어가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역겹다고 말합니다. 몸 곳곳에 혹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아버지가 알면 화를 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르마는 그녀에게 비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파르마는 그녀에게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준비한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블랑쉬는 약이 매우 쓴다고 주장하며 복용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파르마는 블랑쉬가 쓴맛을 느끼지 않도록 약을 마카롱 안에 넣습니다. 블랑쉬는 형에게 진행해도 괜찮은지 묻고 파르마는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방식으로 복용할 수 없는 약이 있으니 항상 먼저 그에게 물어보라고 경고합니다. 블랑쉬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약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파르마는 거짓말을 하며 책에서 봤다고 말합니다. 그 후 파마는 여동생이 수두를 긁지 못하게 막고 그는 결국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잠시 후 블랑슈는 파마에게 그가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형으로 변한 모습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파마에게 이전 생의 어린 여동생을 떠올리게 하여 그를 울게 만든다. 일주일 후 블랑슈는 완전히 회복되고 브루노는 그녀가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 놀란다. 곧 파마는 라이오네크의 간단한 현미경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그들의 하인 중 한 명이 방해하며 그에게 브루노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황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파르마가 아버지에게 황후가 왜 그들을 소환했는지 묻자 아버지가 심한 기침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법의 눈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진단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가 진단하기도 전에 말을 건넨다. 그들이 도착하자 클로드라는 수석 공정의사가 그들을 맞이한다. 황후 엘리자베스 2세의 병은 이미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브루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모여 황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간 방으로 들어갔다. 브루노는 병든 황후의 침대로 다가가고 그때 파르마가 황후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입니다. 브루노는 즉시 파르마에게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브루노는 테스트를 위해 황후의 토마토 주스를 소량 얻습니다. 그들은 마법을 사용해 문제를 파악한 후 황후가 곧 질병으로 인해 얼어붙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브루노는 파르마에게 치료제를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황후의 고통과 괴로움을 완화하기 위한 마취제입니다. 파르마는 클로드가 사제를 소환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안락사를 위한 의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르마는 자신의 마법의 눈을 사용하여 황후의 거대한 문제를 진단합니다. 줄거리를 파악하고 그녀가 결핵 또는 그들이 백사라고 부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낸다. 파마는 그녀를 치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깨닫는다. 한 번의 실수로 병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생각에 잠긴 가운데 짜증나게 시끄러운 울보인 루이 왕자가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울음이 어머니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두뇌 손상만 초래한다. 파마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치료 허락을 구한다. 브루노와 클로드는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황후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
파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약을 만들기 위해 은둔했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진행하는 것을 막았어요. 궁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브루노는 결정을 했어요. 그가 약을 완성하는 대신 개입하기로. 브루노는 그 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파마는 그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에게 자신도 복용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 후 브루노는 마법을 써서 그와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파마는 쉽게 그를 제압해요. 파마의 노트북과 파닉 더우스의 흔적을 본 후 브루노는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는 그에게 약을 계속 만들도록 허락했어요. 그가 약을 먹이는 모습을 보며 브루노는 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파마는 자신을 그런 타이틀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곧이어 파마는 얼굴 가면을 쓰고 약을 들고 황후의 방에 들어가며 귀족들이 그를 의심하게 만든다. 먼저 그는 황후에게 가래 샘플을 보여주며 병을 설명하려 했다. 이은욱의 현미경을 사용해 그것에서 생물을 보고 어리둥절해한다. 그러자 황후는 클로드에게 직접 보라고 명령한다. 클로드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박테리아를 벌레라고 부른다. 귀족들의 호기심이 자극되어 그들도 직접 보기를 요구한다. 파마는 황후에게 그녀의 몸이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다고 설명하며 미생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곧이어 파마는 황후가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며 그 약을 6개월 동안 복용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파마는 모두에게 자신이 목숨을 걸고 황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브루노는 몰래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파마는 먼저 자신의 약을 마시며 보여줍니다. 모든 이에게 자신이 황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을. 그의 굳은 결의를 본 황후는 자신도 마시기로 결심합니다. 곧이어 귀족들이 파마에게 그의 이혼 후 그의 현미경에 대해 묻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들이 그것이 놀라운 신성한 예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파르마는 그들에게 그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장치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 후 황후는 브루노를 바라보며 그가 훌륭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에게 미소를 짓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루노는 파르마와의 모든 추억을 회상하며 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같은 약을 그의 아버지에게 주고 원하면 복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노는 그에게 만약 그것이 패닉 5세의 뜻이라면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파르마는 아버지에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약물에 대해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얕고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경험에서 계속 배우고 싶어하며 브루노는 진심으로 행복하게 느낀다. 그들은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저택으로 돌아간다. 3개월 동안 파르마와 브루노는 많은 질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의과대학의 한 파견대가 백사약의 조리법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배웠다. 파르마는 아버지에게 신성한 예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고 그는 곧 대중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크게 놀랐다. 그는 심지어 그런 중요한 일조차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브루노는 파마에게 그의 능력과 신념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심지어 궁전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백사를 가져와서 황후를 해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마는 백사가 감염된 사람에게 노출되어서 생길 확률이 단지 10%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브루노는 그가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 궁금해합니다. 파마는 아버지에게 말하며 질문을 피합니다. 그는 황후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파르마가 궁전에 도착하자 노아는 그에게 황후가 그에게 보상을 주려고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파르마가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고 화를 낸다. 그는 파르마에게 그가 이루고 싶어하는 미래의 목표에 대해 계속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파르마는 그에게 자신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귀족과 평민 모두를 위한 약국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곧이어 파르마는 황후에게 약이 그녀의 회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그때 황후는 다시 궁의 황후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황후는 그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는다. 궁의 황후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다행히도 파르마의 말이 그녀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파르마가 작별 인사를 할 때 그의 마지막 말이 전해진다. 그 말을 듣고 황후는 인생의 사랑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몇 달 후 황후는 왕좌로 돌아왔고 브루노와 파르마를 특별한 모임에 초대했다. 잠시 후 파르마는 궁전의 가장 고귀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 충격을 받는다.
그의 아버지는 황후로부터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았고 그는 왕실 배지를 받았다. 그는 황후에게서 왕국의 수도에 자신의 약국을 가질 수 있는 보상을 받습니다. 바로 다음 날 여러 전문 장인들이 그의 약국 건설을 도우러 옵니다. 곧 이어 엘리너가 도와주러 와서 즉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르마는 자신이 원하는 약국 디자인을 그립니다. 건설 중에 프로젝트 책임자가 그에게 건물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묻습니다. 파르마는 평행 세계 약국이라는 이름을 제안하고 그렇게 책임자는 간판 제작자에게 약국 간판을 만들도록 요청합니다. 다음 날 엘리너와 파르마가 대화하고 있을 때 베론이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을 세누플루 제약 길드의 수장이라고 소개하고 파르마도 같은 일을 하며 그의 경쟁자가 단지 어린아이임을 깨닫는다. 그는 약국의 신뢰성을 모욕하며 그를 위협하기 시작한다. 대화를 계속하면서 파르마는 베론에게 자신이 가장 좋은 약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그러자 베론은 파르마의 저가 개념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다행히도 엘레아노어가 베론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그곳에 있고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베론은 즉시 떠난다. 잠시 후 약국 내부의 준비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파르마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를 도와 사업을 운영할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라. 이 말을 들은 샬롯은 자신도 직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자원한다. 그녀의 의지를 본 파마는 그녀가 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한다. 샬롯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축하한다. 파마가 집에 돌아오자 그는 하인들이 모여서 발 상태로 인해 사직한 세드릭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본다. 세드릭이 무릎이 좋아지면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파마는 그를 치료하고 고용하기로 결정한다. 파마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그를 약국에 고용하는 것을 허락받는다. 브루노는 허락한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 브루노는 시몬에게 금화 상자를 파르마에게 가져오라고 부탁한다. 그것을 자신의 사업 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파르마는 이에 매우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한다. 개업일이 다가오자 파르마는 자신의 약국의 미션과 비전을 대중과 공유한다. 그가 개업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그의 가족이 마차에 숨어 그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공식적으로 평행 세계 약국을 열었다. 한 달이 지났고 상황은 파르마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엘리너는 평민들이 오랫동안 운영된 가게에서 약을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귀족들은 필요할 때마다 의사를 부를 뿐이고 파마, 엘리너, 그리고 세드릭은 약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이다. 샬롯은 수도에 사는 100명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모두에게 보여준다. 그 결과는 그녀의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지혜가 귀족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샬롯은 평민들의 인상을 그들에게 드러낸다. 그들은 제국의 인장을 두려워하고 귀족들과의 관계에 너무 피로하며 경비원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어린아이를 믿지 않는다. 주인이고 그들은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문제 해결을 계획합니다. 잠시 후 비타민C가 들어있는 사탕을 사러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그들의 약국의 첫 번째 단골 고객입니다. 하지만 그의 늙고 추악한 모습 뒤에는 그가 깊은 곳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이 마스크를 쓴 인물이 평행 세계 약국에 도착합니다. 파르마는 그들이 변장한 그의 부모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르마는 기쁘게 그들을 자신의 가게로 맞이하고 심지어 자신의 약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브루노가 약국의 유동인구에 대해 물어보자 파르마는 매우 불편해한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알게 된 후 비아트리체는 틱톡에서 배운 전략을 제안한다. 그것은 저렴한 화장품을 판매하여 대중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다. 브루노는 비아트리체의 제안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서 파르마에게 화장품 사용의 단점에 대해 경고한다. 갑자기 파르마의 부모가 서로 플러트를 시작한다. 그들의 사소한 대화는 금발에 집사가 긴급 호출을 하면서 중단되었다. 파르마가 마차에 가자 그는 단지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왕실 배지를 보고 모두 입을 다문다. 곧 파르마는 클로이라는 귀족 여인의 갑작스러운 쓰러짐이 극단적인 토마토 주스 추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녀는 케이팝 미의 기준에 너무 몰두해 창백하고 하얗고 젊어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받아야 하더라도 말이다. 파르마는 그녀의 욕망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임을 깨닫고 그녀를 위해 건강한 화장품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파르마가 완벽한 화장품을 조제했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시험해 보았다. 그를 미성년자 제이시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화장품이 현재 시장의 유독성 화장품보다 왜 더 나은지 설명한다. 일주일이 지나고 클로이는 평행 세계 약국에 다시 가서 그의 화장품을 받았다. 그때 약사는 태양의 자외선에 대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이는 다시 토마토 주스를 추출할 필요가 없어서 매우 기뻤다. 다음 날 약국은 화장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앤드류 테이트에게 배운 최고의 암호화폐 사기 전략. 이것이 모든 여성을 미치게 만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흰색 끈적한 액체인 파마의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니까. 어느 날 클로에는 친구들과 함께 약국에 돌아오지만 화가 난다. 왜냐하면 화장품이 이미 다 팔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마는 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여러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을 깨달은 클로에는 그의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파마는 이에 동의한다. 파마가 화장품 가게를 방문했을 때 그는 도시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중 한 명을 보았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클로이의 인력인 사람입니다. 한편 샬롯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들은 평행 세계 약국과 그 사업주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파르마는 모든 직원에게 축하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 파르마는 황후에게 자신의 뷰티 제품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이미 황후에게 전해졌고 그녀는 여성의 직관을 발휘하여 그에게 화를 냅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파르마는 황후를 불쾌하게 만든 자신의 행동에 사과합니다. 그래서 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파르마는 그녀에게 그의 최신 뷰티 제품인 약용 립글로스를 가져다 주었다. 황후는 그것을 사용하고 이후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예쁜지에 놀란다. 진지한 이야기로 파르마는 황후에게 시장에서 모든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근절하라는 명령을 내려준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황후는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파르마는 그녀에게 자신의 제품 성분을 공유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계속 화장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며 황후는 그에게 제품 가격을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듣고 파르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황후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이 부유한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파르마는 황후의 조언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며칠 후 파르마와 그의 가족은 자국의 해변으로 갔습니다. 브루노는 제국의 영토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국 경제의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공개할 때 브루노는 파르마에게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는 블랑슈와 샤를로트를 만나기 위해 바닷가로 간다. 그들은 모래성을 만들고 있다. 갑자기 블랑슈가 그의 형에게 바닷물에 가서 짭짤한 물을 맛보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한다. 그녀는 형의 짭짤한 체액에 지쳤기 때문이다. 미안해. 바닷물이 짭짤하다는 뜻이었어. 파르마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블랑슈와 샤를로트는 귀여운 애니메이션 매력을 발휘하여 그의 스인을 얻는다. 파르마는 그들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엘리너와 함께 바람을 즐기기로 결정한다. 엘리너는 복숭아 망고 파이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사용해 보려 했고 그로 인해 파르마는 당황하게 되었고 그의 관심은 블랑슈로 옮겨졌고 그는 자신의 전생의 아기 여동생을 떠올렸다. 그들은 함께 바다를 즐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병이 그들을 끝내버렸어. 그는 그의 여동생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달콤한 엘라베마의 노래를 끝냈지. 파마는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시코는 자신의 현재 여동생을 빼앗아 보여주기 위해 데자뷰를 경험하게 하려고 해. 샬롯은 그녀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고 한심한지 알아서 그 대신 소리 지르는 버튼을 누르기로 결심했어. 파마는 재빨리 바다에 뛰어들어 여동생을 구하려 하고 하지만 시코는 그에게 힘든 시간을 주려고 준비했어. 다행히도
그의 신성한 힘이 활성화되었고 그는 바다 한가운데에 매노를 만들었다. 이 모습을 본 엘리너는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해안으로 돌아오자 블랑쉬는 비상 버튼을 연타하고 엘리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마법 속성에 대한 설명을 계속한다. 파르마는 겁먹은 샬롯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반면에 엘리너는 그의 강력한 힘과 블랑쉬를 구한 것에 대해 칭찬한다. 잠시 후 파르마는 여전히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샬롯은 이를 알아차리고 그와 대화를 시도한다. 그때 파르마는 샬롯이 그를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실에서 그녀는 블랑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했다. 그 후 샬롯은 무릎을 꿇고 파르마에게 그녀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파르마는 그녀의 애니메이션 컨벤션 냄새가 나는 짭짤한 치마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직자들이 바다에 매노를 만든 그림자가 없는 아이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했고 그들에게 보고했다. 성직자는 그가 위협이라고 믿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파르마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한다. 다음 날 약국이 다시 운영되고 예상대로 고객 대기열이 너의 지난 연애보다 더 길어. 파마는 그의 고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이 채널 구독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파마를 틀리게 만들기 위해 구독하는 것 잊지 마. 반면에 파마는 후드로브를 입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러나 그들은 파마를 노려보며 즉시 무서운 눈빛을 보내고 떠났다. 그들이 커피 휴식을 취할 때 파마는 그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이 모두 놀라게 했다. 그들이 제약회사에서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엘리너는 그들의 복장이 신성한 왕국의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 정체불명의 사람이 기수 없는 마차를 보내 평행 3개의 약국을 공격했다. 악의 계획이 성공하고 파르마의 약국 1층이 파괴되었다. 브루노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극도로 화가 나고 파르마는 슬프고 실망한 듯 보인다. 아빠는 파르마에게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파르마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다. 브루노는 아들에게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적들이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파르마가 파괴된 약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세드릭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본다. 그는 세드릭이 공격자들로부터 약국이 입은 피해를 보여준다. 세드릭은 또한 정화 마법을 사용하여 마차에 실린 동물의 배설물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다. 다행히도 파르마의 실험실은 손상되지 않았다. 그들이 그날 예정된 약 배급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자 늙은이와 그의 중년 아빠들 무리가 도착했다. 파괴된 약국 건설을 도우려고요. 파마는 그를 도우러 온 많은 사람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는 감사의 말을 전할 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갑자기 한 곤란한 여성이 다가와 파마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으니 도와달라고요. 군중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고 파마는 곧바로 여성을 데리고 떠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들이 말을 타고 가는 동안 여성이 그에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타고 싶다고요. 하지만 파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은 하나뿐이라고요. 그녀가 말한 언덕에 파르마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충격적으로 소녀는 갑자기 사라지고 주변에 의식이 없는 노인은 없다. 갑자기 파르마는 흰 로브를 입은 수상한 사람들에 둘러싸인다. 파르마는 엘리너가 흰 로브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들은 신전이나 성스러운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신생아를 수호신에게 인도하고 신성한 예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저명한 인물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가의 통치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단지 성전의 권위가 국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엘리노르는 그가 황제에 맞서고 싶다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엘리노르는 그에게 성전의 종교재판소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것은 악령과 불신자를 불의의 신술로 제거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엘리노르는 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로 돌아갑니다.
파르마는 대성전 종교재판관인 솔로몬과 그의 부하들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직접 그가 그 아이인지 물어봅니다. 그림자가 없고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갑자기 어른들이 모여 아이를 위협하며 몰아붙이기 시작한다. 그에게 자신이 악령임을 인정하게 만든다. 그 후 그들은 파마에게 뒤로 물러서 항복하라고 하고 예상대로 그것은 함정이었다. 반면 파마는 쉽게 구속 주문을 풀고 모두를 놀라게 한다. 솔로몬의 하수인들은 쇼를 빼앗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불과 얼음으로 공격한다. 그러나 파마는 그들의 공격을 간단히 무효화한다. 그것이 여러 원소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목격한 후 솔로몬은 그의 하수인들에게 그의 존재를 끝내라고 명령한다. 여러 가지 원소 공격이 파르마를 향해 날아온다. 그들은 놀랍게도 파르마가 두꺼운 얼음 결정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본다. 파르마는 내면의 힘에서 강한 힘을 방출하고 적들이 장벽을 치기 전에 파르마가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날린다. 솔로몬의 말이 미쳐 날뛰어 그를 땅에 떨어뜨린다. 그들은 파르마가 그들을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본다. 그들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한 마법을 사용할 것이다. 반면 솔로몬은 파르마의 어깨에 있는 페닉테우스의 표식을 보았다. 그 순간 솔로몬은 파르마가 페닉테우스의 환생임을 깨닫는다. 그 후 그들은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처벌을 요청한다. 솔로몬은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 얼음 남자 자신을 준비하고 있지만 파르마가 그를 막습니다. 파르마는 그의 마법의 눈을 사용하여 그가 심각한 골절을 입었고 이는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만 그를 죽게 할 수는 없기에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르마는 나와서 솔로몬의 상태가 이미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주교가 된 솔로몬은 평행 세계의 약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두 소녀를 매우 흥분하게 만든 비싼 과자 상자를 가져왔다. 그는 과거에 그에게 준 패에 대해 사과했다. 솔로몬이 파르마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신성한 왕국에서 랭크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드러난다. 그 후 그는 그림자가 없는 아이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신성한 왕국에서 파르마에게 더 많은 선물을 가져왔다. 잠시 후 솔로몬은 파르마에게 성전의 신성한 보물 중 하나를 주었다. 그것은 파낙로보스라는 마법 지팡이이다. 그것을 집어들자 지팡이가 화려하게 빛났다. 이는 소유자를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다른 누구도 그것을 다룰 수 없으며 오직 진정한 주인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후 파르마는 그것을 타고 떠오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파르마는 솔로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솔로몬이 떠나기 전에 그는 파르마에게 그의 신성한 힘을 억제하는 부적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다시 그림자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르마는 지팡이를 받았을 때보다 부적을 받은 후 훨씬 더 기뻐합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태양 아래에서 걷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림자가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잠시 후 블랑슈는 큰 수박을 사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엘레노어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샬롯은 그녀에게 그것이 자라기까지는 수박만큼 크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가는 길에 파마는 동네 약국을 지나가고 그들은 병렬 3개 약국에 대해 험담을 한다. 그 후 파마는 지역 약국들이 길드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약국으로 돌아왔을 때 파마는 별도의 길드를 설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파르마는 자신이 새로운 길드를 성공적으로 설립하면 지역 약국에서 자신의 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엘라노르는 아무 지역 약국도 새로 설립된 길드에 가입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르마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세드릭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다. 파르마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는 자신을 과로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긴 해도 엘라노르는 그가 마치 40세 남자처럼 들린다고 말한다. 한편 지역 약사인 피에르는 자신의 자작 약으로 딸이 치유되지 않자 좌절하고 있다. 좀 전에 수도의 유일한 길드가 총회 중이었어요. 바론이 병원약이 어떻게 병행세계 약국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중이었죠. 그들은 파마의 약이 얼마나 싸고 효과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바론은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바론은 병행세계 약국이 대공과 황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가 바로 바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바론은 모든 길드원에게 병행 세계 약국과 접촉하지 말라고 금지했어요. 또 그의 명령에 반하는 사람은 제거될 것이라고 위협했어요. 길드에서 그를 내보내고 또한 그들의 영업 허가도 취소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억지로 그가 하는 말에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 돌아와서 피에르는 딸을 데리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갔지만 안타깝게도 문이 닫혀 있었다. 파마가 그를 보고 갑자기 딸이 아프게 된 것인지 물었다. 피에르는 바론의 눈이 어디든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파마와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였다. 하지만 피에르는 그 순간 더 이상 바론의 분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딸이 병에서 치유되는 것뿐이었다. 그는 파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샬롯도 즉시 약국으로 돌아가 클리닉을 준비했다. 가는 길에 피에르는 평행 세계 약국 앞에 긴 줄을 본다. 그 후 그는 뒷문을 통해 지나가는 파르마를 따라간다. 하지만 이것은 피에르를 슬프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의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으로 들어가자 피에르는 본 것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파르마의 클리닉처럼 발전된 곳을 본 적이 없다. 곧 파르마가 그녀의 딸을 침대에 눕히고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한다. 그 순간 피에르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실 파르마는 뒷문만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딸에게 병을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잠시 후 파르마는 진단 면담을 시작하고 표준 검진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는 처방할 적절한 용량을 알기 위해 메리의 체중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르마는 그의 마법의 눈을 사용하여 진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르마는 성공적으로 딸이 심한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합니다. 피에르는 단순히 심한 감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파르마는 그것이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파르마는 더 이상 이전 세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고 계속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러스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두 사람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보자 그는 쿨하게 행동하려고 하며 간단한 말로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피에르의 딸에게 적절한 약을 주었다. 밤이 오자 피에르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피에르는 제약사의 능력과 자신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최선을 다해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울고 말았다. 다음 날 길드에서 또 다른 회의가 열렸다. 바로는 귀족들이 평민들을 세금 수입을 위한 가축처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다. 반면 피에르는 진실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바론의 분노를 촉발시킨다. 그날 늦게 피에르는 약국 밖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파르마는 파괴된 약국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황폐해진 피에르를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러 다가간다. 파르마는 즉시 피에르가 자신과 같은 약사임을 깨닫는다. 피에르는 큰 슬픔 속에서 자신이 길드의 진실을 말한 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 파르마의 약국에 대해 그들은 그의 모든 상품과 심지어 그의 사업 허가증까지 가져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파르마는 그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업이 길드에서 금지되면서 더 이상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만이 그가 약사로서의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파르마는 그가 다른 길드에 가입하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에르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파르마는 최근에 황후로부터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자신의 길드를 만들고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르마는 피에르가 그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를 아기처럼 울게 만듭니다. 이후 그가 가장 기다리던 날이 도래하고 그는 자신의 가게 재개장을 기다리는 거대한 인파를 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피에르는 그들을 자신의 가게로 환영합니다. 오래전 긴 머리의 남자가 사원에 의해 처벌받았습니다. 그때 젊은 브루노가 죽음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가진 이상한 남자 카미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끔찍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브루노는 그 나쁜 꿈에서 깨어나고 그의 이전 동료를 기억합니다. 다음 날 아침 데메티스 가족은 아침 식사를 나누었고 파르마는 아버지가 충분한 잠을 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가족 집사님이 브루노에게 판례의 편지를 전하러 왔다. 그의 장남. 편지에 따르면
그의 귀국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때 비아트리스, 블랑쇼, 샤를롯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쓸모없는지처럼. 곧 브루노는 파르마에게 나중에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한다. 브루노는 그에게 한 달간의 대규모 도매 행사가 곧 열릴 것이라고 알린다. 브루노는 그에게 이러한 시기에 전 세계의 상인들이 제국 도시에 모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파르마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팔레에서 온 편지에 따르면 판트 섬에서 이상한 전염병이 발생했고 대략 1000명의 식민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화를 계속하면서 브루노는 그에게 질병을 연구하는 의료 분야의 최고 연구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는 질병이 전염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도 전염병은 끝났지만 감염된 섬에서 온 배들이 왕국의 다음 행사에 도착할 것입니다. 파마는 아버지에게 감염된 시체의 샘플이 아직 남아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브루노는 모두 소각되었다고 말한다. 팔레의 편지에 따르면 병의 진행은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다. 감염된 사람들은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결국 혼수 상태에 빠졌다. 제시된 증상들을 바탕으로 파마는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에게 팔레에게 요청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현미경 아래서 본 것의 스케치를 보내달라고. 한편 왕실은 어떻게 제국이 더욱 번영하는지 논의한다. 파마의 도움으로 제국이 더욱 번창한다는 것이다. 황후는 파마의 노고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주고 싶어하는 보상을 받을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들이 두 번째 위제로 계속 진행하면서 황후의 생각 속에서 그녀는 파르마가 신적 존재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 엘리너는 파르마가 매우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의 나라에 닥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샬롯이 실험실에 들어오고 그녀는 파르마에게 팔레에서 온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가 이전에 요청한 스케치입니다. 확인한 후 파르마는 불행히도 그의 직감이 맞았기 때문에 전염병은 바로 가장 두려워하는 병,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흑사병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미생물에 의해 일어납니다. 파마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는 역사책에서만 그 병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제국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을 깨달은 파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예방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파마는 아버지에게 이를 알리는데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파마는 흑사병 또는 역병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떠올립니다. 이전 생에서 그는 인류의 악몽이란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그 후 파르마는 아버지에게 이미 항구에 격리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고 알린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너의 학생을 보내 검사를 진행하게 했다. 브루노는 제국이 가까운 미래에 처할 운명에 대해 걱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파르마는 그가 새로운 약을 개발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한다. 이 소식에 브루노는 크게 충격을 받는다. 파르마는 그에게 레보플록사신이라는 약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는 흑사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에 대한 훌륭한 항생제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미 왕국 전역에 약을 배포했다고 알린다. 그 말을 듣고 브루노는 극도의 안도감을 느꼈다. 곧 브루노와 파르마는 황후에게 이를 알리고 황후는 즉시 이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잠시 후 파르마는 피에르에게 복합 현미경 모형을 주었고 그는 큰 감명을 받았다. 몇 가지 설명 후 파르마는 그가 준비하라고 한 약들을 확인하고 그들은 흑사병을 성공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떠난다. 한편 황후는 진행 상황을 요청한다. 그들은 다가오는 이벤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검역 및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미 솔로몬과 그의 부하들에게 필요한 정화에 대해 알렸습니다. 파르마가 여전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자 엘리너는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으며 또 다른 미지의 상황에 맞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곧바로 항구로 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위협이 그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협은 텅 빈 거리에서 걸어가며 드러냈습니다. 썩어가는 시체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 그는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악한 계획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엘리너와 파르마는 바다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들이 점검해야 할 배의 수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파르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엘리너와 함께 점검 방법을 시작했다. 항구에서 그들은 두 동료의 환영을 받으며 점검이 시작된 이후로 모은 모든 보고서를 파르마에게 전달한다. 그 후 파르마는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는 엘리너에게도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요청한다. 검사 방법이 계속되자 일부 선원, 상인들은 긴 절차를 견디기 너무 조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마와 엘리너는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검사 후 파마는 배의 수석 위사에게 괴혈병 예방을 위한 비타민C 처방전을 건넸다. 다음 배로 이동하자 선원 상인은 분노를 표출한다. 곧이어 두 선원 상인은 누가 먼저 검사를 받을지에 대해 소란을 피운다. 엘리너는 그들의 행동에 격분하여 신성한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사용하기도 전에 배 근처 바다에 포탄이 발사되었다. 그들은 제국의 해군팀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파르마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선장이 다름 아닌 단골 고객인 진, 그 노인이라는 것이다. 진은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제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배를 침몰시키겠다고 경고한다. 그렇게 긴장이 풀리고 파르마는 그들의 작업을 계속한다. 곧 그들은 개입해준 것에 대해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간다. 그들이 질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을 때 아담이 도착하여 근처 어촌에서의 사건에 대해 파르마에게 알린다. 분명히 검사를 받기 싫어하는 배들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은 마을을 비밀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두려운 질병의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파르마는 즉시 마을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어. 떠나기 전에 파르마는 엘리너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그가 없더라도 검사를 계속해야 하니까. 파르마는 감염된 어촌으로 빨리 가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해 가는 길에 지팡이는 스스로 작용하여 빠르게 파르마를 목적지로 데려가. 도착하자 파마는 마을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 것을 봤다.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파마는 그들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 했다. 그들의 두려움이 사고방식을 지배했고 그들은 파마를 악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말에 그들은 그를 해치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했지만 파마는 충분히 지쳤다. 그들의 쓰레기 같은 짓에 지친 그는 힘을 사용해 마을 전체를 두꺼운 얼음층으로 감쌌다. 그의 힘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이 추악하고 역겨운 입을 다물 때 파르마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구하러 왔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왕실 배지를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그들을 진정시킨다. 곧이어 파르마는 마을의 지도자들과 대화하여 자신의 계획을 보여준다. 그는 분명히 사례의 심각도에 따라 마을 사람들을 분리하고 싶어 한다. 그는 이 예방 조치가 그가 먼저 치료해야 할 사람들과 전혀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들을 아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추가 설명한다. 다른 곳에서는 왕립 해군이 접근하는 배를 보았다. 그의 승무원 중 한 명이 배가 그들의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배신자 선박일 가능성을 의심했고 그것이 바로 노인께서 확인한 배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그 배가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깃발 신호를 읽고 구조 요청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진은 함대를 명령해 배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즉시 배를 포위하게 한다. 확인 결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진은 그 배가 가져올 위험을 알고 있어서 그의 부하들에게 감염된 배에 가지 말라고 명령한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상식을 활용하며 즉각적인 판단을 내린다. 판단을 내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배를 바다에 가라앉히라고 명령합니다. 어촌으로 돌아온 파르마는 상황을 잘 처리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즉각적인 응급 대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에게 흑사병과 싸울 수 있는 약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파르마는 마을 약사에게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그중 한 명이 그를 도와주겠다고 고집합니다. 파르마는 그에게 혼자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합니다. 머무르라고 하고 그는 곧바로 고립된 병원으로 향한다. 왕실 수도에 흑사병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카스퍼 교수라는 노파가 그들에게 묻는다. 혹시 도울 일이 있냐고? 그러나 그 남자는 그녀가 내년에 의과대학에서 은퇴할 예정이고 곧 연구소가 폐쇄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제안을 무시했다. 카스퍼 교수의 제자 중 한 명이 말한다.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그러나 카스퍼 교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미생물 전문 분야는 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곧 또 다른 여성이 와서 대통령이 부른다고 알려줍니다. 그동안 파마는 병원에 들어가서 중환자실 문을 열자 이상한 새 모자를 쓴 남자들이 상황을 조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중 한 명이 재빨리 말하길 어린아이 같은 네가 그곳에 들어가선 안 된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가 파닉티오스의 환생이라고. 그는 살로몬의 지휘관 중 하나임이 드러나고 자신의 두 하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알립니다. 그 후 파마는 모든 환자를 확인할 허락을 요청합니다. 파마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3명에게 구강약을 투여하라고 명령했다. 마법의 눈으로 파마는 그들의 병을 흑사병으로 진단한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환자가 흑사병에 감염되었음을 밝혀냈고 2명은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중 1명은 이미 사망했다. 그 후 심한 감기에 걸린 2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옮겨졌다. 그는 감기에 걸린 남자에게 이미 집에 갈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안전을 위해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후 파마는 3명에게 찾아보라고 명령한다.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마차를 태우고 불태운다. 밤이 오자 엘리너는 화물선의 검사 보고서를 계속 진행한다. 그녀의 제자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아직도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쳤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파마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캐스퍼 교수는 위과대학 학장과 만난다. 그는 브루노였다. 브루노는 그에게 필요한 의약 성분에 대해 알린다. 미생물로부터 추출한 것이라고 한다. 그 후 그녀에게 파마의 보고서를 보여주고 그녀는 알아차린다. 그들이 그녀의 실험실에서 그 종을 배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파르마가 어촌에서 전염병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한 뒤 파르마는 떠납니다. 곧이어 그는 성기사들과 함께 하게 되고 실종된 마차의 내용에 대해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펜트섬에서 온 다람쥐가 실린 마차가 왕국 수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도로 향하는 24명이 있으며 5명이 선기사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듣고 파르마와 사제들은 상황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파르마는 이것이 황후가 예전에 알았던 백사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낸다. 그 후 악당들은 파르마에게 약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한다. 사제들은 반대했지만 파르마는 여전히 그들에게 약을 준다. 그는 약사로서 자신의 역할은 필요한 사람에게 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동맹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그 후 파르마는 사제들에게 그들이 회복한 후 제국에 넘기도록 맡기고 그들은 동의한다. 그들이 불법으로 나라에 침입한 배의 사건입니다. 그는 침입자들이 흑사병을 성공적으로 상륙시켰다고 설명하며 황후에게 말합니다. 파르마는 이미 상황을 안정시켰다고 하네요. 브루노는 또 만약 그의 계산이 맞다면 침입자들이 내일 왕실 수도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황후는 경계심을 높여 모든 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브루노는 아들을 걱정하며 어촌 쪽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샬롯은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피에르의 한 보조원이 그에게 몇 가지 표본 샘플을 보냈다. 그 후 피에르는 확인한 결과 그것이 약품 회사의 설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흑사병을 일으킨 미생물에 대한 그는 즉시 팀에게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발이 발생하고 침입자들이 왕국 수도에 성공적으로 침입했다. 그 후 침입자들은 왕국 수도 주변의 날다람쥐를 풀어놓았다. 곧 피에르는 그의 보조원들로부터 날다람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갑자기 그는 흑사병의 매개체로 알려진 설치류에 대해 모두에게 경고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왕실 경비대에게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왕도에서 종을 울리라고 명령한다. 귀족과 귀족들의 회의 중에 왕실 사자가 황후에게 왕도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침입자가 있다고 알리러 온다. 그녀는 즉시 침입자의 수를 묻고 왕실 경비대가 5명을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브루노가 끼어들어 네덜란드의 개입이 고의적인 감염 작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황후에게 알리자
황후는 네덜란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제국은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브루노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황제가 그 배후 인물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자 브루노는 설명합니다. 그는 3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망명한 약사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이며 약을 만드는데 매우 능숙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여러 끔찍한 인체 실험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는 인간성과 도덕성에서 현저히 부족한 사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신문관들에게 붙잡혀 신성한 기술을 봉인당했습니다. 그가 추방되기 전에 그는 몇 가지 실험을 하곤 했습니다. 전염병이 전쟁의 포로들을 괴롭히고 있다. 황후가 그 남자의 이름을 묻자 브루노가 그가 카무스 더 사이드라고 알려준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왕실 경비병과 침입자들은 마법의 힘으로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다. 침입자들은 왕실 경비병을 쉽게 압도했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살로몬이 도착해 5명이 침입자를 쉽게 붙잡았다. 곧이어 살로몬은 그들의 신성한 예술을 봉인했고 혼란은 멈췄다. 한편 샬롯은 부상당한 사람들이 약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약국에서 약을 가져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세드릭이 그녀를 막습니다. 곧 파르마가 마침내 왕국 수도에 도착합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눈으로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는지 살펴봅니다. 갑자기 그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자세히 보니 날아다니는 다람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을 날아다니던 파르마는 아버지가 걷고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왕실 경비대는 침입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한 행동은 악령에 사로잡힌 누군가에게 강제로 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브루노가 도착하여 침입자들에게 확인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남자가 정말로 카미임을 알게 된다. 그 직후 그들은 곧바로 죽었다. 브루노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왕실 경비병들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소리가 멈추고 샬롯은 재빨리 축하하며 바로 평행세계 약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침입자들의 시신을 태운 후 파르마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마법의 눈을 사용해 그 존재가 자신의 약국 지붕 위에 서 있는 것을 본다. 브루노는 파르마가 카미를 감지한 것을 재빨리 깨닫고 그를 따라간다. 한편 샬럿과 세드릭은 약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카뮤가 그들을 발견하고 잠시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드릭은 이상한 냄새를 맡고 급히 샬럿을 따라 약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행히도 카뮤의 계획이 성공하여 두 사람을 치명적으로 찔렀습니다. 한편 파마는 그의 실험실에서 불길한 존재를 목격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파마는 세드릭과 샬럿이 위중한 상태임을 보고 시간을 벌기 위해 브루노는 혼자서 카뮤와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카뮤에게 효과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파마는 여러 독소가 그들의 몸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몸 안에 있는 주기율표를 가지고 아버지가 카무스와 싸우는 동안 추측 게임을 한다. 파르마는 그들의 몸 안의 독소를 성공적으로 제거한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카무스의 공격으로 완전히 기절해버렸다. 그런데 카무스는 파르마의 연구실에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해 그들을 해치려 했다. 하지만 파르마는 쉽게 제거한다. 새로운 삶에서 처음으로 파르마는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카무스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카무스는 그에게 자신과 똑같다고 말하며 결국 자신처럼 될 것이라고 한다. 파르마는 그의 악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사 그 위협의 존재 자체를 제거했다. 파마의 힘이 하늘에서 폭발하는 거대한 마법 기둥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공기 중 바이러스를 없애는 신성한 정화 마법을 담고 있다. 그 후 파마와 그의 팀은 바이러스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을 막아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2달 후 여제는 축하 연회를 열어 흑사병 전염병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자 예상대로 병행 세계 약국이 다시 열리면서 모두가 기뻐했다. 갑자기 노인네가 나타나서 파마가 항구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바로 고마워한다. 곧이어 피에르와 솔로몬도 약국에 들어온다. 한편 엘리너는 그의 노력에 대해 칭찬하고 샬롯은 병행 세계 약국의 손님들을 환영한다. 마침내 파마는 새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것을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이로써 애니메이션이 끝난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고 알림벨도 켜서 내 영상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세요.